지금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만 해도 전부 다 DJ 비서, 문재인 비서, 뭐 이재명과 계속 그 맞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시아투데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일면 톡 기사는 민주 밀실 공천 파동 일파만파, 비명계 전방위 반격으로 확전 양상. 자,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는 오늘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이 어떻게 비명계를 솎아내고 있는가, 비명계를 제거하고 있는가. 자, 여기 이 부분도 아직 딱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전히 관심은 관심인데, 그런데 이 비명계가 그냥 당하기만 할 것인가, 비명계 전방위 반격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밀실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이 들끓고 있죠. 특히 TV조선이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다른 언론사도 다 이것을 받고 있는데, 뭐냐면은 민주당의 당 공천관리위원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현역 의원들을 그러니까 다 평가를 했는데, 그 하위 10%, 20% 안에 든, 그러니까 전체 10% 안에 든 사람도 있고 20% 안에 든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31명이다. 31명을 일단 그 컷오프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하위 10% 안에 든 현역 의원들에게는 이 경선을 할 때 감점을 주는데 30%를 감점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웬만한 해서는 이기기 어렵죠, 경선에서. 그래서 사실상 컷오프다. 하위 20% 안에 든 사람들은 20%를 감점을 해버리니까 여기도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평가위원회가 이것을 31명을 평가를 했는데, 자, 이게 공교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명 중에서 28명이 비명계입니다. 비명계. 90%. 나머지 3명은 친명인데 찐명이 아니다. 찐명. 진짜 친명. 친명은 친명. 그런데 아마 별로 챙기고 싶지 않은 친명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 부분인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일단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희 전 의원 불공정 공천에 대한 책임론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일단 하위 평가를 그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공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31명 명단을 TV조선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도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TV조선은 정보 그 명단을 입수하고도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완전히 컷오프 돼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30%나 20% 감산, 가산점이 아니고 감산점, 감산을 한 것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나 이 정도 페널티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나는 이 지역구 관리에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뛰어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10%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반발을 하면서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명단이 발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친구는 당 평가에서, 국회 의정 평가에서 꼴찌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이 씌워져 버리죠. 그래서 TV조선이나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공개를 안 하는데, 본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공정한 평가가 아니고 내가 비명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책임져라. 이재명 지금 사천을 하고 있다. 밀실공천을 하고 있다.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제일 먼저 커밍아웃 했죠.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다. 여성 국회 부의장이죠. 사선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한 분하고 영등포 갑에서 3번 한, 원래 농구선수 출신이죠. 농구선수 출신으로 이 은행에 있다가, 은행의 농구부에 있다가 농구선수를 하다가
은행에서 은퇴하고 나서 은행에 있으면서 노조를 했습니다. 노조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노총에도 들어가고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주 부의장이 제일 먼저 커밍아웃을 하면서 탈당하겠다. 아니, 나가버렸습니다. 나간다. 아직 그 정치적으로 탈당계를 접수했는지는 모릅니다. 나가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윤용찬, 박용진 의원이 커밍아웃을 했고, 윤용찬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고, 확실한 비명들이죠.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비명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지역구에 다른 도전자가 있는데 그 도전자가 전부 다 친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 찍어서, 좌표 찍어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 당대표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에 이재명과 맞붙어서 일일이 이재명의 아픈 점, 당신 이번에 당 대선 후보 되면은 대장동 때문에 우리 정권 창출 못한다. 정권 뺏긴다.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막 공격을 했죠. 당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도 당신이 당대표 되면은 자기 방탄만 할 거고, 그러면 총선에서 진다. 이렇게 아픈 것만 콕콕 찔러서 이 박용진이 찍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세 사람이 또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자, 이 사람들도 다 이재명 눈밖에 난 사람들이죠. 송갑석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을 했습니다. 확실한 친문이죠. 박영순 의원은 여성 이름인데 남성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을 했고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비명들을 딱딱 어떻게 다 골라낸 거죠.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원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야당할 때 그 수행 비서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평민당 그 이후에 또 출입을 하고 해서 잘 아는데, 수행 비서를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청와대로 들어가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이 제1부속실, 부속실 실장을 했습니다.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죠. 그리고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는, 퇴임하면 보통 한 3명 정도 비서관을 데려갑니다. 그 따라가서 거기 또 그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DJ맨, 얼마 남지 않은 DJ맨인데 이 사람까지 지금 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보시면은 지금 이재명이 쳐내는 사람들이 이 친문뿐이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지만 정세균 사람입니다. 정세균도 하나의 계파를 이루고 있죠. 정세균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정세균 사람, 정세균파, DJ파, 문재인파. 얼마 전에 이인영 의원이 구로 이인영 의원이 본인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았죠. 그래서 이인영을 빼려고 하는구나, 축출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인영은 바로 그 당 안에서도 김건택에는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신성 불가침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택의 핵심 인물이 이인영이죠. 그런데 이인영도 배제를 하고 김건태 전 의원의 배우자죠. 배우자 인재건 의원에 대해서도 총선 불출마를 종용을 했죠.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공천을 못 주겠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단일 계파 정당을 이재명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친문, 친노, 아니면 친이낙연 이쪽뿐이 아니고 원래 대주주격인 DJ계, 김건택계, 여기도 지금 낮춰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재명의 당, 이재명계 단일 계파 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을 본인이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방탄도, 사법리스까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는 방탄도 할 뿐더러
본인이 앞으로 대권 주자로 나가는데 걸림돌을 다 치우는, 당장 8월 달에 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 당대표 임기가 8월 달에 끝나죠. 자, 그래서 그때 또 전당대회에서 그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치우는, 최근에 뭐 임종석, 그 친문의 핵심 인물이 될 임종석을 중구 성동갑에서 출마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것도, 공천 안 주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 단일 계파 정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체포동의안이 2번 상정이 됐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한 번은 부결이 됐습니다. 한 번은 부결이 됐는데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들어갔을 때 이재명은 그때 단식을 마치고 병실에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기 전날 염치불구하고,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염치불구하고 메시지를 냅니다. 제발 내일 표결해서 나 좀 부결시켜다오. 나 감옥 가기 싫어. 그런데 가결돼 버렸죠. 가결됐는데 나중에 결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부장판사가 정치 판결을 해서 구속은 안 됐지만 그때 가결됐습니다. 그때 이 이탈표가 한 30표 나왔다. 이런 분석이 많았죠.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가 30표가 나왔다. 자, 30표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위 10%, 20% 안에 든 사람이 31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투표는 이 무기명 투표였죠. 뭐 사람 인사와 관련한 뭐 이런 문제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표가 누가 이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안에서 다 체크를 해봤겠죠. 이 사람 평소 행동. 그래서 그때 찌라시도 막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탈했다. 가결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그러면 일단 숫자는 한 30명대로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사람이 이번에 명단에 든 사람인지 이것도 보면은 거의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성적표 만든 것, 하위 20%, 10% 만든 그 시점이 바로 그 직후입니다. 반란표가 일어난 그 직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것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자기를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굳히는 계기가 그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계파 안에 DJ계, 김한정, DJ계까지 다 이렇게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억울한 건 아니고 정말 의정 활동을 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가 과연 이렇게 31명 중에서 최하위 20% 안에 드는 31명 중에서 28명이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만 해도 전부 다 DJ 비서, 문재인 비서, 뭐 이재명과 계속 맞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의정활동을 못했느냐.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어떤 뭐 국회 본회의의 출석률이나 상임위 출석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서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런 분석도 지금 언론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자, 이 정도 캐리어 가지고 당대표.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초대 당대표는 당직자 조철희 총무국장. 조철희 총무국장. 정당에는 사무처 요원들이 있죠.
사무처 의원들이 보통 이 공채로 가거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가거나 하는데, 이 당직자로서 사무처 요원으로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이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사무처 국장을 임명을 한다. 지금 아직 조철이 총무국장이라고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다 취재를 했죠.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힌트를 줬기 때문에 취재를 해서 조철이 총무국장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안도 아니고 김대시도 아니고 조철이 총무국장. 내일 여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위성정당 비례대표형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열고 취임식을 당대표 취임식을 갖죠. 이 조철이 총무국장은 신한국당 과거 신한국당 공채 6기로 그 당에 들어가서 현재 당내 최선임급 당직자입니다. 공보실장도 지냈고 정책국장, 조직국장 보직을 거쳤고 대통령실에 파견이 돼서 정무 1비서관실 선임 행정관까지 일했습니다. 자, 이 정도 캐리어 가지고 당대표, 지난번에 당대표, 위성정당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한성교 사선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례정당 대표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성교. 총선에서와 같은,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 한성교, 그때 이 한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성교를 데려왔죠. 그전에 한성교를 사무총장을 시켰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했었는데 비례정당 대표로 한성교 사선을 데려왔습니다. 자, 한성교는 노련하죠. 한교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선,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정치 초보나 다름없는데 노련한 한성교를 위성정당 대표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 이렇게 앉혔죠. 자, 그러니까는 한성교와 공병호가 딴 마음을 품은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비례대표 이제 후보를 내는데 후보 40명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한 20명 이렇게 돼 있었죠. 실제로 19명인가 당선됐습니다. 20명 20번 기호 20번 안에 전부 자기 사람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 한교안이 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다 집어넣고 한교안이 영입한 사람은 딱 한 명만 집어넣고 자기가 당을 장악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총선이 끝나면은 독자적으로 자기 당을 운영을 하려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뭐 둘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교안 그 대표가 그것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무력은 아니죠. 제압을 하고 원유철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또 비례대표를 바꾸고 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혼선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핵심은 그 문제도 있지만 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핵심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세력 등과의 야합을 위해서 유지하기로 한 꼼수 제도, 준연동형이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 위성정당은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한동훈, 내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으니까 그 자매정당,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은 안에서는 안 씁니다. 자매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내가 지휘하는 거야. 그 의미죠. 그래서 국민의힘 미래에서 나설 비례대표들도 내가
우리가 하는 거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구일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도구일 뿐인 그 정당의 대표의 체급이 높은 윤유한이나 이렇게 하면은 또 한성조처럼 그렇게 막 될 수가 있죠. 이 국민의힘의 하나의 도구라는 것은 하나의 부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딱 적임자가 이쪽에 당무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대 정치인이 아닌 뭐 국회의원을 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아주 당무에 밝은 사무처 요원 중에서 최선임을 당대표로 앉히는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아니 뭐 3년 반이나 남은 뭐 대선 가지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당 운영 누가 잘하나 물었더니 한동훈 40%, 이재명 30%. 자, 이 잘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당 운영 누가 잘하나 물었더니 한동훈 40, 민주당 이재명 30, 녹색정의당 김준우, 뭐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저거는 이제 지금 헤어졌는데 헤어지기 전이죠. 기타 없다 무응답이 나오는데 이 질문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질문 항목이 이게 일단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리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인데 어느 정당 대표가 당 운영을 더 잘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한다는 응답이 40, 이재명이 잘한다는 응답은 30, 10%포인트 차이가 났죠. 제가 왜 질문 항목을 잘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한동훈과 이재명을 맞세워서 벌이는 여론조사, 갤럽이나 이런 데 여론조사 항목은 차기 정치 지도자감으로 누가 적합하나 아니면은 다음 대통령으로서 누가 적합하나 대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결과가 나왔죠. 조금 지기도 하고 조금 이기기도 하는데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는 아니 뭐 3년 반이나 남은 뭐 대선 가지고 지금 이런 여론조사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말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건 차기 대권 문제가 아니고 총선을 2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당 운영을 누가 잘하나 물은 겁니다. 그러면 당 대표로서 지금 현재 시점에 당 운영하는 거는 가장 큰 건 공천이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가서 누가 좋은 메시지를 내는가. 이 두 개인데 아마 저 30% 나온 것은 전부 다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가령 이제 중도에서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공천 누가 잘하나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아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그 상황. 한동훈 의 국민의힘은 깔끔하게 나가는 상황. 이 깔끔하게 나가는 데 대해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김경국 기자, 정치부 경력 30년 김경국 기자의 경험담을 섞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현장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전국의 전통시장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민생 현장으로. 그런데 이재명은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을 갑니다. 주 3일 법원을 가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총선이 한동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 싸움으로 가는 상황이어서 이 당 운영 누가 잘하나 여기서 한동훈이 10%포인트 앞서 나갔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아주 좋은 시그널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몇 달만 주면 이재명 대표 재산 아작납니다. 박살납니다. 1년에 65. 자, 지금 여의도에는 한쪽은 같은 여의도인데 한쪽은 햇살이 쨍쨍하고 한쪽은 비바람이 먹구름이 바뀌어서 몰아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부터 해야 되면 이제 햇빛이 쨍쨍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민주당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들이 다뤄볼 핵심이 있습니다. 자, 햇빛이 쨍쨍한 그 국민의힘이 오늘 저는 그 우리 김경국 기자도 그 청와대 출입을 하셨죠? 예. 몇 년에 하셨죠? 저는 MB 출범 초기니까 2002년 그때쯤 되죠. MB니까. MB 때. MB 때는 아니죠. MB 때는 98년부터. MB가 98년이었습니까? 네. MB 초반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8년 2월 달부터. 2008년 97년에는 YS였으니까. 예, YS. 예, 2008년 2월 달부터인데, 그, 출입을 얼마나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일절이 걸쳐서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예. 3년 동안 대통령하고 말 섞어봤어요? 말 쓰고 볼 일이 별로 없었죠. 없죠. 사실은. 예. 순방 갔다 어쩌다 뭐 이렇게 한번 예. 마주치면 뭐 간단하게 인사 정도. 예. 그리고 기자실 찾아오면 한 번씩 야,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뭐 간단한 뭐 안부 인사 그렇죠. 이 정도였죠. 그 이제 문발치에서 보는 거는 풀 기자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이 풀 기자라는 것은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뭐 팬 기자라고 그럽니다. 팬 기자 한 두 사람, 그다음에 카메라 기자, 뭐 이렇게 인터넷 기자 해서 몇 사람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이거 기자실 이제 릴리스하는 건데 그 풀 기자로 들어가면은 얼굴을 한 번씩 보죠. 그렇죠. 근데 직접 대화는 못 해요. 대화할 시간은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그 수백 명 기자 중에서 질문하는 기자는 한 10명 되니까 그거 해봤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못했습니다. 저는 2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이제 방송에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2번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말 섞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그럼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도어 스태핑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화로성을 질렀거든요.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대통령과 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우성을 질렀는데 MBC 그 샌달 기자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됐고 자 그래서 그걸 지금 대신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예. 매일 아침에 저는 요새 또 한동훈의 그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침 그렇죠. 도어 스태핑. 그 도어 스태핑이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떼거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그날 하루 동안 여당에서 흘러가는 일을 또 그렇죠. 미리 심작해 볼 수도 예. 있고 또 앞으로 뭐 요즘 같은 공천 시즌에서는 예.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예. 이런 부분도 저 대표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 뭐 기자들이 아침에만 그 집중을 해도 저는 거기다 뭐 하루가 거의 막 파악이 될 정도 그렇게 되던데. 저도 요즘 그 아침 도어 스태핑 유튜브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도어 스태핑 그리고 비대위 회의 오프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는 그거 이야기했죠. 이재명 변호사들 네. 어떤 변호사비 대납 공천 이런 말이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에 감동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아니, 이거 이 정도에서 왜 감동이 꼭 있어야 되느냐. 지금 갈등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그렇죠. 어디냐. 감동 없다니 현역 안 잘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감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그럼요. 같은 경우는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서 지금 물론 자발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의 요청을 그대로 따라서 험지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측근 이원모 전 수석이나 박진 전 장관 이런 다 사람들 험지로 가잖아요. 다 험지로 가죠. 그리고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반발했다가 그렇죠. 또 깔끔하게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얘기하니까 했잖아요. 인정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네. 했습니다. 이런 더 이상 어떤 감동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처럼 이재명처럼 저렇게 현역을 강제로 억지로 자기 편 심으려고 컷오프해야만 감동이 있는 예. 현역 탈락인지 그걸 궁금하고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연결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변호사 공천들을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걸 집어서 그자 했는 말이 예. 범죄 혐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범죄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가 되겠죠. 그 그렇죠. 사람의 범죄 혐의를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기를 변호했던 그 변호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겠느냐. 나에 대해서 속속들을 알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만약에 공천을 안 줬을 경우에는 네. 얘가 나가서 다 불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모르죠.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변호사들을 사천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 입막음용 공천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 게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럼 이거 지금 이런 뇌물죄인데. 얘기를 했는 거예요.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대장동하고 또 성남 FC 이런저런 변호를 했는 변호사들 보면 지검장, 고검장 출신이 수두룩합니다. 아, 그 정관 예우가 돈 엄청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만약에 제대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를 하려면 진짜 돈 엄청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저 그런 돈을 진짜 줬을 건지. 그 서종국 변호사 그 제 포로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니까는 1인당 한 월 1억 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경청을 하려면 그럼 이재명 대표 그건 한 명도 아니죠 지금. 한 6명 그러니까 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월 이재명 6억. 대표가 그러면 주면 몇 달만 주면 이재명 대표 재산 아작납니다. 박살납니다. 1년에 60억, 60, 네. 72억.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호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네. 부분인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을 하고 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정말 시원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전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었어요. 그 김성태 전 그렇죠. 장방울 회장이 뭐 대납을 해줬다, 뭐 20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수사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 그 이 얘기를 듣고 대충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변호사를 보니까 이게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이때 박균택 광주 고검장 예. 이 사람은 지금 광주 광산갑에 가가 있고 지금 그렇죠. 아직 공천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용빈하고 지금 경선으로 반붙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대장동 조상호 변호사 네. 서울 금천 네. 금천인데 이 사람은 중성동 갑 네. 중성동 갑에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돌렸었죠. 돌렸는데 이제 말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금천으로 가서 여기가 원래 민주당 현역 의원하고 전현직 의원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7대1 그러니까 경쟁이었는데 7명이었는데 힘들 것 같으니까 조상호를 빼려고 빼려고 했는데 했던 것입니다. 예. 빼려고 했는데 이게 무리해서 다시 돌아갔거든요. 네. 다시 돌아갔는데 5명을 추리고 조상호 2배수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2배수에 들어갔고. 현역 국회의원 최기상하고 같이 예, 지금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야, 이게 조상호 변호사는 이 종편에 자주 출연을 했거든요. 저하고도 방송을 했는데 종편에서 왜 거의 뭐 출연을 못 하게 됐냐면은 과거에 옛날에 그 천안함 예. 그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 예, 그 의식 구조가 그런 굉장히 결점도 있는데. 위험한 의식 구조를 예.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대장동 이건태 법률특보 대장동 사건 이 사람도 경기 부천병 예, 예. 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예. 이 사람은 지금 정진상 실장 네. 정진상 실장 재판 변호에도 했는데 이건 광주 서구을 편한 데는 나가네. 김용 변호했던 김기표 변호사 네. 이 사람은 서른 의원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 네, 뭐 이렇게 부지기수입니다. 또 임윤태 변호사도 있네요. 그렇죠. 김용 변호했던 네. 임윤태 변호사는 남양주 갑. 남양주가 조홍천 의원 그 지역구죠. 예. 아, 아닙니다. 거기는 최민희. 그러니까 조홍천이 그러니까 나왔죠. 조홍천이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최민희하고 이제 최민희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경선을 그렇죠. 붙는 거죠. 그것도 뭐 인재건 의원 지역구 보내려 했던 김남근 변호사. 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이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어제 이제 그 경선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뭐 암흑의 지역에 누구누구 했는데 이 지역을 가지고 유독 이 지역만 놓고 자, 빅매치 지역이 있습니다. 빅매치 지역이라고 했어요. 빅매치 지역.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이재명 변호사들을 소개하면서 현역 의원하고 붙는데 여기가 빅매치 지역이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법조 변호사지만은 정치 신인인데 거길 빅매치라고 표현을 해서 또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제 뭐 광주도 어제 보니까 현역 의원 3명이 그대로 다 떨어졌던데 경선에서 다 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이것도 이건 정말 수사 대상입니다 나중에.
이게 이 변호사회에 수임료를 다 신고하도록 신고를 해야 돼 있거든요. 되니까.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가짜로 신고는 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변호사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안 받았는데 변호사가 1억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거 가짜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호사비를 아주 싸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그 변호사가 평소에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뇌물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적 조사가 쉽지 않을까요? 쉽죠. 그 얘기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현금 가방을 들고 전달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요. 결국은 예. 통장을 이용해서 줬다면. 예, 그렇죠. 줬다면 통장을 이용해서 줄 텐데 이런 부분은 마음만 먹는다면 아마 그럼요. 조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좀 결은 좀 다르지만은 이것도 있잖아요.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이렇게 정진공 이사장 시키고 민주당 공천 주고 그다음에 자기 딸 문다혜 씨 태국 이주했을 때 도와줬고 예. 그래서 그것을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죠. 네, 뇌물죄 수사 중이에요. 그런 게 이제 돈이 오고 가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장 출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아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했겠죠. 예, 이게 그냥 잘못 이야기하면 이거 무고죄 명예훼손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 되는데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그리고 또 범죄 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변호사들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을 방어를 하려면 다 알고 있어야죠.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알아야. 다 알아야지 방어를 하죠.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 이게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의뢰인이기 때문에 이 방어를 하면서 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는 거거든. 근데 한동훈 말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공천 줘가지고 무마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자기 휘하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재명의 휘하에 들어오게 정치권에서 그런 차원에서 공천을 주고 있다. 그렇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 네. 그 김경국 기자께서는 운전면허증 있죠. 예, 저는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저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없는 분. 저기 밑에 보면은 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발급인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균택 이 사람을 기억을 하시려면은 예. 그때 이재명 변론을 하고 이제 같이 가서 진술하는데도 이 배석을 하거든요. 박균택 이번에 강주 강산갑에 나간다는 그 변호인. 예. 강주 고검장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아마 말씀 들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 변호사로 같이 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재명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공문에 이재명의 그 날인이 있다. 예. 날인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꼭 이재명이 그걸 다 봐서 알아서 날인한 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운전면허증 이야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의 밑에 보면 발급자가 경찰청장으로 돼 있는데 경찰청장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운전면허증을. 그러니 공문이라는 것은 그냥 뭐 공문을 발급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발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운전면허증 지금 운전면허 도장을 한두 명한테 찍었습니까? 그거를 거기에다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강주 고검장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주 고검장 출신.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한동훈은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그 자매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못한다. 이재명은 할 수 없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동훈이 국민의힘 위성정당 대표의 당직자를 발탁을 했어요. 이 당직자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앞면은 있는데 당에 오래 있었으니까 안면 있죠. 앞면은 있는데 있어요. 직접 뭐 얘기를 해본다든가 그런 경험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당직자를 이렇게 한 것은 그립을 세게 지겠다. 그럼요. 예,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이제 확실한 그립을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평소에부터 처음부터 비례정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강조했던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어쩔 수 없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만 민주당 니네들처럼 안 하고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처음부터 그립을 잡고 비례정당을 창당해서 비례정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네.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당신들처럼 뭐 어중이 떠중이가 표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서 불러서 잡탕으로 하다 보면 당신들이 검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이 된 사람만 우리가 내세우겠다. 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그러니까 자매정당도 사실상 지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또 그 지금 하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여의도 증거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동훈은 비례대표 자매정당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그 자매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못한다. 이재명은 할 수 없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선거법상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못하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못하게 예. 돼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안 했기 불출마를 때문에 선언했으니까. 예, 자유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힘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그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도 할 수 예. 있죠. 그 지난 총선 때 황교안 대표는 못했죠. 종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그렇죠.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 운동을 못했죠. 예. 근데 그때 이해찬 대표입니다. 이해찬 대표 맞죠. 예. 거기는 불출마했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그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은 못하는 거죠. 이재명은 못하죠. 근데 이재명 할지도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불출마.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이야기 있던데 불출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하죠. 이재명은 우리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재명은 이 총선에 자기 목숨이 걸린 총선입니다. 그렇죠. 뺏지도 않은데 지금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되는 총선인데 그렇죠. 어떻게 불출마를 네. 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실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지금 뭐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제발 좀 와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 지금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는 뭐 수도권 일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 중도층에는 인기가 없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 리스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잠시 후에 이제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오라는 데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 이재명 체제가 유지된다 네, 하더라도 이재명이 만약에 그러니까는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전국에서 막 손짓을 해야 돼요. 원래는 당대표한테. 뭐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과거에 박근혜 대표 시절 보셨잖아요. 아니 비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대표들이 인기 있는 대표들은 예. 비례대표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하려고. 예, 그거 전국을 하려고, 다니려고. 예. 그런데 이재명은 일단 그 이미지가 지금 뭐 범죄자 이미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예. 정말 저 사람은 왜 끝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후보들도 많아요. 많죠.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말 못하는 그러니까 오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뭐 7인회나 본인의 뭐 이재명계 요즘 신명계 신명계 아니면 처음에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라고 해도 주3회 재판 가야 돼. 바쁩니다. 주3회 재판 가야 되고. 재판을 다녀야 되고 또 개항에 지금 또 장난 아닙니다. 개항에서 원희룡 하고 맞서야 되고 또 유동규. 네, 유동규가 또 굉장한 예. 다크호스로 그러니까요. 뭐 만약에 유동규가 진짜 정말로 5% 지지를 받아서 TV 토론을 하게 되면 네. 정말 재밌을 것인데 그런데 아마 이재명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가죠. 뭐 가태로 물면 네, 된다면서요. 안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TV 토론의 참석 그 대상이 지지율 조사에서 5% 이상인데 예. 뭐 만약에 유동규가 5% 이상 받으면 토론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가태로 물으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선거 할 때 선거 토론에 불참했다 이런 걸 뭐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정도는 하더라도 이재명은 절대 토론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못 하죠.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이 선수 자기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그 개항에서 꽤 오랫동안 자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고향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항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예. 개항 발전의 적임자는 이재명은 아니다. 원장관이다. 이재명은 언제 튈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 그 개항을 이야기 나왔으니까는 이천수 선수. 이번에 요즘 축구 가지고 상당히 좀
화도 나고 짜증스러웠는데 그래도 마침 이제 그래도 젊은 선수들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손흥민 주장이 뭐 잘 다독이어서 할 것 같은데 데리고 가야죠. 이천수도 악동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네. 이천수도 굉장한 악동이었죠. 굉장한 악동이었죠. 근데 그때 손흥민, 이강인이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굉장히 꾸짖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 좀 악동이었었는데. 그런데 자,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데 원희룡 후보와 아침 출근길 인사를 오늘 같이 했습니다. 어떤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천수 우선에 네. 편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이천수 선수도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이재명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네. 사실 이천수 선수가 네. 저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에서 2015년 현역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까지 인천 FC 전력 강화 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 민주당 인천시죠. 네, 인천시장이 민주당 박남춘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인천 그렇죠. 유나이티드 FC가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천수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예, 민주당을 위해서. 송영길 지원 주세.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렇죠. 순전히 자기 소속 팀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했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 2016년도에 이천수 선수가 월드컵 4강 동료들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그때 당시에 제주여고 축구부가 막 계속 문을 닫니 어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격려차 방문했는데 그때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였죠.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그 뒤부터 한 번씩 이제 뭐 안부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이인데 이번에 이제 원 장관을 지원하기로 했는 것은 이 선수 자기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인천에서 그 개항에서 꽤 오랫동안 자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고향을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항 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예. 개항 발전의 적임자는 이재명은 아니다. 원장관이다. 이재명은 언제 튈지 모른다. 거기에 피신 왔잖아요. 이재명. 사실 이재명 대표 거기서 배지 달고 거기서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하고 조우하고 나서 글을 남겼잖아요. 몇 개월 만에 처음 본다고 하더라. 계획해서 잘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천수 선수 이번에 마음을 좀 세게 독하게 먹었나 봐요. 네.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도 일체 다 중단하고 계속 후원 회장을 맡았죠. 예, 후원 회장도 맡았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함께 뛰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예, 한 50일 동안 원래 이 연예 프로그램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중단을 하고. 그렇지만 이천수 선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치색이 없다. 나는 정치색이 없다. 오직 고향을 바꿔보고 싶다는 일념이다. 그래서 후원회장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내가 어릴 적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재건축 대상인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 답답해한다. 그런 갈증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국토교통부 장관 했으니까 이거 잘 풀 수 있겠네. 잘 풀겠죠. 그리고 큰 돌덩이도 치워야 되니까. 그렇죠. 네, 돌덩이 치워야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를 치워야 된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낙동강 벨트가 지금 9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5개나 가져갔잖아요. 네, 5개죠. 그래서 만약에 재배치된 이 3사람이 3개를 뺏어오면은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흔들거릴 수 있죠. 그렇죠.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 이런 공천은 대성공인데 한동훈 공천이 갈등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 없는 거는 지금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하고 정말 중진들도 재배치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깨끗이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항을의 윤종선 당협위원장도 돕겠다고 했어요. 예,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해서 이제 불출마하겠다. 잘 결정하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감동이 없다. 이거는 현역 의원을
왜 안 내치냐 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뭐 꼭히 현역 의원을 내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히 현역 의원을 내쳐야 감동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사실은 영남권 공천이 남아 있거든요. 네. 특히 대구 경북 공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마 25명 중에서 합격된 사람은 단 4명입니다. 상당한 의원들이 아마 좀 지금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게 현역 의원 왜 물갈이를 안 하느냐. 그래서 감동이 없다. 이 말은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야기했지만 두고 보자. 남아있다. 남아있고 이것을 과거부터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 컷오프 현재는 비례대표 2명 외에 현역 의원은 제로입니다. 예. 제로인데 이것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또 있죠. 미리 앞장서서 또 굳이 뭐 분란을 만들 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벼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쌍특검법. 상특검법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특검법 발음이잖아요. 상특검법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50억 클럽 그것 특검법. 때문에 지금 계속 뭐 국민의힘은 뭐 사실일 겁니다. 네. 아마 현역 의원 컷오프 공천을 미루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설령 국민의힘 공천 현역 의원들 몇 명 그 컷오프 시킨다고 해도 네.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잘려 나가는 의원들 과연 민주당 잘 되라고 네. 찬성표 던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일찌감치 이 컷오프를 하면은 혹시 이준석 당에 갈까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에 안 갈 거예요. 이준석 당에는 안 갈 겁니다. 이준석은 가서 좌파에 전향했다가 거기 적응 못하고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예, 예, 지금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것 같은데 예. 김종인 위원장 워낙 술수가 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 무슨 엉뚱한 네. 전략을 세울지 모르는데 가령 뭐 조국도 있고 예. 조국도 뭐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저 양반 스타일에 또 친문이라고 손을 안 내밀겠습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아직 아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탈락해서 개혁진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덕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덕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분석을 듣고 뭐 언론에 나온 거 보고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찢어지는 초단기 이혼하는 과정 아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심에 찢어지는 중심에 김종인이 있다. 김종인의 3중 플레이, 2중 플레이가 아니고 3중 플레이.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김종인이 3중 플레이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중 플레이는 언론에다 대고 이낙연, 이준석이 하는 정당 나 거기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그런 말 하지 마. 불쾌해. 그리고 뭐 이준석과 이낙연은 절대 맞는 조합이 아니야. 맞는 조합이 아니야. 둘이 절대 안 맞아. 막 그렇게 했어요. 소금 뿌렸죠. 네, 소금 뿌렸죠. 그게 이제 1중 플레이인데 2중 플레이는 이준석한테 나 지금 이낙연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이낙연 내 치면에 내가 갈게.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그래서 자기 밀어내기 기획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준석, 이낙연 너희 둘이 안 맞다. 이준석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둘이 안 맞다. 빨리 이낙연 내쳐라. 이낙연 내쳐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 내가 가면은 이낙연이 자기가 나하고 뭐 맞먹으려고 할 텐데. 그럼요. 이낙연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머리가 아니죠. 아니죠. 국무총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대선 주자. 예. 그리고 당대표. 그런데 그것까지 2중 플레이잖아요. 3중 플레이가 또 있어요. 이낙연하고 김종인을 만났답니다. 그 이준석이 이야기했어요. 이준석이 자기가 김종인한테 그거 맡아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벌써 둘이 만났더라. 이낙연하고 완전히 3중 플레이. 자,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고 저는 분명히 이낙연 쪽은 좀 그 가능성이 있어요. 어식 몇 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난장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김영주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로봇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영등포갑 김영준이 영등포갑에서 3선을 했고 아직도 거기에서 지지가 기반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낙연 당으로 가면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자, 그거는 이제 그쪽 이야기인데, 이준석은 거의 저는 뭐, 단 한 석의 의석도 이번에 얻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또 뭐 개혁신당이 여론조사 오늘 어디 했던 오늘 네. 저 개혁신당 이후에 네. 아, 갈라진 네,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4%인가 5%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이준석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본론을 자꾸 스쳐 지나가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은 일단 조금 전에 현역 의원 컷오프 말입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아직 TK 남아 있고 TK가 경선이 25개 중에서 4군데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선 붙이는 데가 어제까지 해서 한 12개 정도 되고 한 8개 정도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이 강남 창구 여기도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안 된 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더 앞으로 좀 더 현역 의원 교체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면 현역 의원들 다 쳐내면 선거에서 이기느냐. 물론 물갈이 할 때는 해야죠. 뭐 고여 있는 물. 뭐 이준석이 12마리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살찐 고양이라고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대구 하긴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게 현역 의원들을 많이 쳐내면 선거에서 이길까?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 최근에 4번의 선거에서 네. 물갈이를 많이 한쪽이 이긴 게 3번을 이겼어요. 많이 한쪽이. 그런데 바로 직전 선거. 직전 선거는 안 그랬죠. 그렇죠. 2020년 선거. 그때와 지금은 선거 제도가 비슷합니다. 준연동형도 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대결 구도도 거의 비슷해요. 직전 선거는 아마 절반 넘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40몇 %를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이 20몇 %에서 20%대 물갈이를 했는데 이 물갈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하는 거, 경선에서 탈락한 거, 본선에서 탈락한 거 이거 다 하면은 본선에서 진 것까지 하면은 국민의힘이 50%가 넘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이 교체된 거 하면 40%대인데 민주당은 20%대예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물갈이를 40%대 한 데는 103석 없고 20%대 한 데는 18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혁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고여 있는 물을 빼내는 데는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네. 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없지만 수도권에 현역 의원이 있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이 수도권 의원들 대거 탈락시키면 수도권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이 새로운 방식의 재배치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재배치를 통해서 이 좀 그냥 인류한 혁신위원장 때까지는 이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들은 이 서울로 자출하거나 아니면은 험지 출마하거나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은 불출마였는데 이 한동훈 체제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3명 전진 배치했는데 재배치했는데. 지금 이제 저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죠. 예. 서병수 의원은 저 전재수 의원이 글로 갔죠. 부산 북강서갑 그러니까는 거기 오늘 전재수 또 공천 받았던데. 예, 그 전재수 뭐 거기는 당연히 공천 줄 수밖에 예. 없는 지역이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겁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해운대 갑인지 어딘지 하여튼 해운대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시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 부산진갑으로 옮겼었거든요. 과거에 사무총장까지 했잖아요. 예, 사무총장도 했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갑에서 그때 김영춘 의원 꽤 물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김영춘. 그래서 그때 교체 투입해서 독수리 김영춘 의원을 이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처음 진작부터 뭐 북강서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고 자기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미리 아마 나름대로 측근들은 북강서갑에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타이트한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김태호는 김두관하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양산을이죠. 양산을입니다. 네, 네. 양산을로 옮기자마자 며칠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두관을 앞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저께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또 앞섰습니다. 아직 앞섰어요? 예,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합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한데 지금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옆 지역구가 또 윤영석 의원이거든요. 윤영석. 삼선이죠. 윤영석 의원도 삼선이죠. 네, 네. 그 둘이 또 키가 굉장히 크고 둘 다 잘생겼습니다. 맞아요. 김태호, 윤영석 맞네. 네,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인사를 해도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허리를 숙이면 굉장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산을도 충분히 볼만할 것 같고요. 조혜진 의원이 지금 김해 가비가 어디가? 예, 김해로 갔죠. 예, 김해로 갔는데 거기는 아마 지금 밑에 조직들이 지금 기존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발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반발이 없을 수는 없죠. 뭐 반발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서 거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도 했지만 거기 한옥문이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데. 한옥문.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한옥문. 한옥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도의원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기반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 오니까 뭐 깔끔하게 해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렇죠. 아마 김해에서도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새로 시도한 거예요. 이거 중진 재배치. 그렇죠. 이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박진도 있네. 박진. 대성공이죠. 박진. 낙동강 벨트에는 그렇게 있고. 낙동강 벨트는 성공한다면 정말 대성공이죠. 낙동강 벨트가 지금 9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5개나 가져갔잖아요. 네, 5개죠. 그래서 만약에 재배치된 이 세 사람이 3개를 뺏어오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흔들거릴 수 있죠. 그렇죠.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 이런 공천은 대성공인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부산의 어느 지역과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김태호는 경남지사를 했으니까 어느 지역과도 있지 않느냐. 박진은 서울시장은 안 했지만, 상징적인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지죠. 양지 가서, 강남에서 또 초설 한 번 더 했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험지로 가는 거예요. 장관도 했고 하니까 장관도 했고 충분히 알려져 있죠. 그렇죠. 과거 와이스 때 청와대도 있었죠. 그렇죠. 통역했어요. 와이스 통역. 과거에 대도무문 통역하는데 애먹었다고 했던.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칭찬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죠. 상당히 영어 실력이 농통하고 외교장관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성공을 하면은 이 한동훈식 이 재배치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울산하고 사실 대구인데 울산도 김기현 전 대표한테 북구에 가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북구에 가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당시에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이 북구에는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러고 진보 진영 이렇게 3파전이거든요. 3파전인데 진보 진영하고 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그쪽이 이겼고 3파전으로 하면 이쪽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때까지는 김기현 전 대표한테 얘기할 때까지는 3파전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대동하고 또 이런 한 2명이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이상은 의원, 현역 의원이 있고 그렇죠. 또 저쪽에는 정의당, 진보당 쪽에는 윤종호라고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배지 달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날아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세 사람이 3파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민주당이 합의를 했죠. 그걸 내주기로 했잖아요. 진보당은 북구 민주당이 공천 안 하고 진보당한테 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3개하고 그거 4개 국회 도로도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김기현 전 대표가 했다는 그 3파전이기 때문에 이긴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단일화 될 것이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금 결국은 남구을 그 양지에서 경선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당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대구도 주호영 의원은 경산으로 보낼라 안 그랬나요? 어쨌든 재배치하려고 했죠. 재배치하려면 TK에서 경산밖에 더 있나? 이제 대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겠죠, 본인은. 경북까지 안 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그 둘도 예. 좀 응해줬으면 진짜 그렇네. 드림팀이 될 수도 예, 있었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뭉쳤는데 대구는 어디 따로 배치를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대구는 뭐 어디 가나 전부 다 뭐 국회 그러니까. 배치다니까는. 그러니까 대구 그 사람들한테 서울 수도권에 가라면 죽으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대구는 그 다른 데 재배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거기는 대구는 그동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그러면 뭐 수도권 험지로 가는 그 방안은 하나 있죠. 대구는 유효하죠, 그게. 근데 수도권 험지로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죠. 사실은 뭐 영남권 의원들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대구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이 신뢰 믿음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물갈이 이야기가 안 노는 거지. 그렇죠. 뭐 그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니까는 편하게 앉아서 이준석한테 12마리 살찐 고양이 그 조롱까지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물갈이 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습니다. 뭐 대구 의원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으로서 대구 취재를 35년 동안 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럼요. 예, 근데 일부 의원들이죠. 예, 그리고 뭐 가령 뭐 이번에 다시 단수 공천된 윤재옥 원내대표나 아니면 추경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공천 자범이 없다. 많이 이제 한옥문 후보도, 한옥문 후보도 이렇게 하고 윤형선 후보도 개항을 해. 그리고 또 김성태, 김무성 대표는 좀 일단 논의를 해야 된다. 제가 말하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종편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 좌파 진영의 패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은 국민의힘은 교통정리가 잘 되는 것이 다른데 자리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당이니까는 무슨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야당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반론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뭐 영 아닌 말은 아니지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여당 때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더 큰 문제가 줄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대로 안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잘라야 되고 크로프를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반박을 못했는데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주당 자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청와대 13개 부서 동원해서 할 때 임동호. 예. 오사카인가? 그렇죠. 그 울산에. 울산 시장 선거에 이제 철호 형님을 내보내야 되는데,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 철호 형님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임동호라는 민주당 강력한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교통정리를 그때 이 민정수석인 한병도를 통해서 그 교통정리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한병도, 임종석, 임동호 다 같이 그렇죠. 운동했던 다 같은 사람들이죠. 다 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임동호한테 고배 총영사 줄게. 오싹한지 고배인지 나왔었죠. 고배 총영사 줄게. 너 자리 좀 비켜. 그러니까는 여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좌파 패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것이 저는 어디서 봤냐 하면은 가령 이제 전에서 거기에 구태를 해서 여의도 사투리식으로 한다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항을에 가서 원희룡 있습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포을에 가서 또 김경률 있습니다 했잖아요. 양쪽에서 다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윤영선 씨도 그렇고
윤영선 그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마포홀에서는 김성동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비 후보들이 막 반발을 했잖아요. 과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전에 가서 교통정리 다 합니다. 당연하죠. 예. 과거 방송에 진짜 과거 여의도 문법이라면 예. 당연히 미리 하죠. 그 선거 끝나면 뭐 우리가 자리 좀 챙겨줄 테니까 우리 저 퍼포먼스를 하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김경률 딱 해서 가서 예,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박수 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내에서. 예, 그 다니면서 이렇게 네. 이 브로커 비슷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 없이 한 거예요. 그거 없이 하니까는 반발이 일어났다가 윤영선은 다시 윤영선 위원장은 다시 수긍을 했고. 이번엔 전혀 짬짬이 이런 게 없었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치할 때도 뭐 그런 것은 지금 없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한홍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아는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그러는데. 준비도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저게 평생을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기 도의원도 하고 하면서 정치를 그렇죠. 쭉 해오면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 배지도 하는 게 지금 마지막 네.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앞두고 지금 갑자기 사람이 날라왔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인정했다는 건 아마 저렇게 인정하고 나면 또 정치적 장래가 또 보일 겁니다. 자리 하나 약속받은 건 아니죠? 자리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김태호 의원이 거기 가서 야 내가 자리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럴 위치에도 있지도 않죠. 네. 예.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있어. 과연 이 비명 행사, 친명은 행제, 친명횡재. 비명 행사. 그러면은 비명 행사를 당하는 쪽에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다 그냥 행사할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이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생명입니다. 아, 그럼요. 생명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행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엉터리 이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데 그냥 행사만 할까? 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직 총리 두 사람, 김부겸, 정세균, 이재명에게 일종의 뭐 경고장을 날렸죠, 이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김부겸, 정세균 이 두 전직 총리들 만만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1차 경고를 원인을 줬죠. 아, 예, 예. 당신 계속 사당화 이러면 안 된다. 사당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원인을 줬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뭔 소리야? 내 갈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마이웨이 지금 한 거거든요. 마이웨이 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뭉쳤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과정을 봐서도 그 김부겸 전 총리가 기자들이 무슨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는 오늘 이런 움직임을 그렇죠. 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결심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결심을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뭐 그렇게 워닝을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눈도 끔찍할까요? 뭐 지금 근데 그렇죠. 저 마이웨이로 갈 텐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고 있는 길 계속 진행하겠죠, 당연히. 이재명은 계속 진행을 하겠죠.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김부겸이나 정세균 그러고 전직 국회의장 3명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5사람 모두 정통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정통민주당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 이러다가 정말로 이상한 뭐 양아치라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엉망이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선대위원장에 불참한다. 이 정도 선에 머물지. 아니면 우리는 이재명 지지를 철회한다. 철회한다. 이 선까지 나갈지. 이 부분이 지금 좀 가장 이게 경계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움직임을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 지원 지지 대상이
이낙연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낙연이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네. 있고, 또 아니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친문계 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열려 있죠.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부겸 총리가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제 한 2, 3일 전쯤 되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시태그에 좋아요 눌렀던 그 이재명 사당화. 네. 이재명 사당화, 이준석 사당화 네. 그 해시태그에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그건 고양이가 그걸 가지고 고양이가 누르고 그래. 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하나 저번에도 눌렀다가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고양이가 잘못 눌렀다고. 그때도 그 고양이는 그 좋아요 누르는 담당 고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과연 김부겸 정세균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을 응할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어제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사실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도 그렇죠. 무방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경우로 보면 지난번에도 평산마을에도 다녀오고 네. 사실 친문으로 이렇게 친문 중에도 핵심으로 꼽힐 수 있을 건데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전화 통화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겠죠.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좀 그림이 좀 더 크게 그려질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김영주 부의장하고도 통화를 했대잖아요. 직접 통화를 했다 하죠.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평산마을 갔을 때 저는 그 말을 다른 언론이 그냥 간과하고 있던데 다선 중진들, 친명 쪽의 다선 중진들은 좀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더 발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유튜브에도 네. 그때 얘기를 김경국 TV. 김경국 TV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분명히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뒤통수를 맞을 거다. 분명히 뒤통수를 맞을 거다. 뒤통수를 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재명이 직접 치지 않고 직접 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명문 정당이니 어쩌고 하고 나서 그 이튿날에 임혁백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 그렇죠. 뒷전으로 물러나 완전히 그 임종석하고 겨냥을 해버렸잖아요. 바로 이튿날. 네.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거는 임혁백하고 이재명이 역할 분담을 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이 이재명에게 그 경고장을 어떻게 날렸냐 하면은 이 공천이 이렇게 엉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선거 안 도울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을 전직 총리, 문재인 정부 총리 두 사람을 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해달라고 했고 사실상 수락한 지난번에 사실상 수락했었거든요. 도와주겠다. 이렇게 도와주겠다는데 안 도와주겠다. 예. 이재명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땡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별하는데 바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래? 그쪽 캠프에서 이재명 쪽에서 나온 게 그래? 그럼 우리 이해찬 선대위원장 시키면 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만약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했다면 이런 짓을 못 벌리죠. 그럼요. 절대 못 벌리죠. 그리고 방금 이해찬 총리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또 한 사이드에서 들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전 대표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지역구 당협 다니면서 또 강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령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인 차원에서 맡게 되고 실무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좀 더 나가면은 잠깐만. 예. 지난번에 조정식 사무총장 건 때문에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조정식을
그때 내치려고 했었죠. 내치려고 그때 그 부결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저 이해찬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이렇게 이런 그렇죠. 일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 부분 자기들 그다음에 또 이재명하고도 식사를 했어요. 예, 한달 이재명하고 전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김부겸 총리 만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럼 원래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사람들 속을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이해찬은 원래 친노 핵심입니다. 친노 자장. 그렇죠. 친문 자장이고 친문과 그 이재명은 견원지간이죠. 서로 그때 그 2017년이죠. 2017년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아주 세게 붙었고 그래서 뭐 송가혁, 뭐 손가락 혁명군 그것과 문파 이 서로 이 전쟁을 벌인 그런 사이인데 그 친문의 자장인 친노 친문의 자장인 이해찬이 이재명 쪽으로 간 거예요. 이재명 쪽으로 가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원래 본적은 친노 친문 쪽이죠. 이해찬은.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속은 또 어떤지 몰라요. 이거. 근데 이 정치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번에 우리 원칙과 상식 그 이원욱, 조홍천, 또 누굽니까 윤영찬, 김종민 이 네 사람 그렇게 죽이 맞는 것 같더만 어느 순간에 또 윤영찬은 떨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김종민하고 또 길을 달리고 쪽으로 가고. 참 정치적 그게 딱 하나 뭐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치 한번 더 닿느냐 못 닿느냐.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될까? 딱 그거죠. 그러니까 딱 윤영찬은 그때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현근택이 그 성희롱 그 주문으로 자기한테 도전을 했던 현근택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 여기 남아 있을래. 남았는데 갑자기 이수진이 막 날아와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고 10%에 들어서 이제 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위 10%에 또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이원욱하고 김종민하고 조홍천은 같이 나왔어요, 일단. 같이 나왔는데, 이낙연, 이준석하고 같이 합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갔는데, 조홍천이 먼저 이낙연 쪽으로, 김종민이 먼저 이낙연 쪽으로 갔죠.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또 여기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합치다가 또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어. 이게 뭐냐면은,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지역구가 수도권이에요. 선거가 수도권은 이낙연 쪽에 있는 것보다 이준석 쪽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그런 판단이 저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지금 남자 여자 저렇게 갈라치고 그러고 노인네들 어르신들 저렇게 갈라치고 하는데 수도권 선거라고 해서 과연 이준석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어차피 뭐 어디 가도 도움은 안 되는데 이준석도 도움이 안 되고 이낙연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이준석이 뭐 2030 남성을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 젊은 층 표심이 또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판화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치고 자 결론적으로 이게 친박연대라고 기억하시죠? 친박 무소속연대. 그때도 취재하셨잖아요. 그때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불과 2개월 있다가 총선이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친박 학살이 일어나죠. 친박계 김무성, 서청원 비롯해서 전부 다 그때는 김무성이 친박 핵심이었어요.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와서 서청원은 친박연대 이거 정당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은 친박 무소속연대.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14석, 12석. 부산에서도 그때 김무성 무소속연대가 5석인가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돌풍을 일으킨 계기가 뭐냐면은 박근혜 당시 전 대표의 말이죠. 나도 썼고 국민도 썼다. 살아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서 박근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더기로 당선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친문연대 이렇게 이재명 그때는 이명박 지금은 그 이재명 이제 진영은 다른데 이재명에게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이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게 특히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19명이 지금 최강욱 그 낙마했으니까 18명이 있는데 이거 다 몰살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문연대가 뜰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친문 진영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 네. 딱 지점이 그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고 그럼요. 나간다면 개별 행동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집단으로 행동을 같이 해서 나갈지 또 단체 행동을 한다면 무소속 연대로 뭐 과거처럼 무소속 연대로 그렇지. 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부겸, 정세균 이런 원로들을 업고 네. 원로들을 등에 업고 또 다른 어떤 결사체를 하나 만들지 그렇죠. 이런 부분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분명 전직 원로들 그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 제가 볼 땐 제로인 것 같고. 아, 그럼요. 예.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원로들 김부 전직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단 이 사람들이 총선에 불참만 할 건지 아니면 뭐 과연 직접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건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보다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은 지금 총선이 끝나면은 문재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됩니다. 예. 이게 그 대북 뭐 월북몰이, 예.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산자부 블랙리스트, 또 자기 사위 문제도 있죠. 사위 그 이스타 항공, 타이 이스타제 그것은 지금 뇌물죄 문재인의 뇌물죄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울산시장 선거도 저 재개 수사 고검에서 재개 수사 명령해서 수사 다시 해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문재인은 사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밀어닥칠 텐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 19명 뭐 김희경, 고민정, 윤건영, 뭐 진성준 이런 사람들이 초검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매달 뭐 첫째 금요일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철통 방어를 했고 뭐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무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러니까는 방탄해 주느라 열심히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럼 이제 문제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제 방송을 얘기하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자, 김경국 TV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친문 진영을 학살을 하더라도 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재명한테 큰 소리를 못 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한테는 지금 아직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방어막이가 필요한데 그 방어막이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그 소리 저 뛰네요. 예. 그 소리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무시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이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 어쩔 것인데 이런 그렇죠. 기분이 분명히 이재명의 머릿속에 아마 잠재해 있을 겁니다. 평산 마을 가가지고 여기 다쳤어요 하면서 막 흉터 보여주고 그러고 돌아와서 바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자구책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자구책을 찾으려면은 결국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서 제2의 친박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어차피 그렇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